회장의 연설 도중이었습니다. 1층 응급실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서윤의 몸이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응급실 무장환자인데! 순간 개원식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출입구는 이미 막혀 있었죠. 검은 복면을 쓴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꿇어. 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테러 조직의 수장이었죠. 탕! 천장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렸죠. 조용히 해.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야. 박진혁 회장.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회장 앞을 막았어요. 비켜. 아가씨. 안 됩니다. 서윤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죠. 용감하네. 하지만 소용없어. 그가 손짓하자 부하들이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서윤은 가만히 거리를 재고 있었죠. 3m, 2m, 지금 오른발로 첫 번째 남자의 무릎을 찼습니다. 퍽! 그가 비틀거렸죠. 동시에 왼손으로 그의 총을 빼앗았어요. 돌아서며 두 번째 남자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습니다. 불과 2초였어요. 두 명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뭐야? 재훈의 눈이 커졌어요. 다른 부하들도 당황했죠. 서윤은 빼앗은 총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장 앞에 섰어요. 한 발자국도 더 오지 마세요. 그가 이를 갈았어요. 응급실에 인질이 25명이야. 30분 안에 박진혁이 오지 않으면 한 명씩 죽일 거야. 시간 없어. 박 회장.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그녀가 헤쳐나갈지, 그리고 비서인 그녀는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흥미진진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의 아침은 차가웠습니다. 송파구에 우뚝 솟은 대한제약그룹 본사 건물 35층 회장실 앞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새벽 6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강서윤, 32살, 입사 3개월 차 신입 비서였죠. 깔끔한 단발머리가 흔들렸어요. 정갈한 검은색 정장이 그녀의 날씬한 몸에 딱 맞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어요. 어딘가 날카로운 기운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강 비서님. 경비원이 인사했지만 서윤은 그저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말없이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커피 향이 복도를 채웠어요. 서윤이 매일 아침 준비하는 것이었죠. 회장님이 좋아하는 콜롬비아산 원두, 정확히 93도의 물, 2분 30초 동안 우려낸 완벽한 한 잔.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정표, 결제 서류, 보고서들 순서대로, 중요도대로, 시간대로 완벽하게. 7시 정각 엘리베이터가 다시 열렸어요. 박진혁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65살의 노인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젊은 사람보다 더 당당했죠. 회색 정장이 그의 차가운 인상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오늘 일정. 짧은 명령이었습니다. 서윤은 준비한 파일을 건넸어요. 9시 이사회. 11시 신약 개발팀 보고. 오후 2시 메디컬 센터 방문. 4시. 순서가 틀렸어.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금세 진정했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일이 해결되나? 다시. 회장은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서윤은 묵묵히 서류를 주었어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늘 그래왔듯이. 점심시간 직원 식당은 북적였습니다. 서윤 씨, 괜찮아요? 선배 비서인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윤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네, 괜찮아요. 회장님이 오늘도 심하셨다면서요? 이사회에서 기획팀 막내가 울었대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서윤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정민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이전 비서들은 평균 2달도 못 버텼는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쓸쓸해 보였죠. 화장실로 들어간 서윤은 문을 잠갔어요. 거울을 보며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셔츠 소매를 살짝 걷어 올리자 오래된 상처가 보였어요. 총상 흔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갑자기 과거가 펼쳐졌어요. 3년 전 그날 밤 산악지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7팀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서윤은 박하은 대위 바로 뒤를 따랐죠. 강 중사,
3시 방향 확인. 이상 없습니다, 대위님. 하은 대위의 손짓에 부대원들이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그때였어요. 매복이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방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서윤은 바위 뒤로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죠.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으악, 서윤이 쓰러졌어요. 다리에 파편이 박혔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죠. 서윤아. 하은 대위가 뛰어왔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서윤을 끌어안고 안전한 곳으로 끌었죠. 대위님, 위험해요. 닥쳐. 하은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류탄이 굴러왔습니다. 하은은 서윤을 힘껏 밀었어요. 대위님. 폭발음과 함께 하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윤은 비명을 질렀어요. 하은이 쓰러진 곳으로 기어갔죠. 대위님. 대위님. 하은의 군복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서윤의 손을 잡으며 간신히 말했죠. 서윤아, 우리 아버지. 말하지 마세요. 헬기가 곧 와요. 아버지가 혼자시다. 누군가 곁을. 하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서윤은 울부짖었어요. 하은의 인식표가 손에서 떨어졌죠. 대위님. 대위님. 서윤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급하게 닦아냈습니다. 대위님, 오늘도 약속 지키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밤 9시 서윤의 원룸 아파트,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했어요. 벽 한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하은 대위의 사진이었죠.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 서윤은 사진 앞에 서서 경례를 했어요. 대위님, 보고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님은 무사하셨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박진혁 회장의 일정과 동선이 떴어요.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체크했죠. 병원 방문 시 보안, 회의실 비상구, 엘리베이터 점검 시간, 꼼꼼히 분석한 후 서윤은 일어났어요.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스쿼트, 멈추지 않고 1시간.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그 다음은 격투 훈련이었습니다. 허공에 주먹을 날렸어요. 발차기, 팔꿈치, 무릎, 모든 동작이 정확했죠. 특수부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밑을 열었어요. 비밀 수납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전술 라이프, 응급 의료 키트, 방탄조끼 모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해. 서윤은 장비를 점검한 후 다시 닫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장실, 서윤이 청소를 하던 중이었어요.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죠.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딸을 잃은 고통이 어떤지 이제 제대로 느껴보시죠.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협박 편지였어요. 즉시 보안팀에 연락했죠. 이 차장님, 회장실에서 수상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동현 보안팀 차장이 왔어요. 편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이런 거네요. 자주 있는 일이에요. 자주요? 회장님이 워낙 적이 많으시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동현이 편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직감은 달랐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죠. 이 편지는 다른 것들과 달랐습니다. 그날 밤 회장실에는 회장과 서윤만 남아 있었어요. 서윤이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이 일을 선택했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멈췄어요. 지켜야 할 것이 있어서요. 지켜야 할 것. 회장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어요. 뭔가 더 묻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수고했소.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온기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빛났죠.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두 사람은 각자의 외로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생각했어요. 대위님, 아버님도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제가 더 잘 지켜드릴게요. 회장은 생각했죠.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 하은이를 닮은 건가? 밤은 깊어갔습니다. 며칠 후 서윤은 회장의 일정을 다시 확인했어요. 다음 주에 메디컬 센터 신관 개원식이 있었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 서윤은 병원 도면을 꺼냈어요. 비상구, 엘리베이터, 계단, 모든 동선을 머릿속에 입력했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강 비서님, 회장님이 부르십니다.
서윤은 서둘러 회장실로 갔습니다.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죠. 다음 주 병원 개원식 준비는 잘 되고 있나? 네,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특별한 곳이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내 딸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병원 근처요. 군 병원 응급실에서 의무병들을 도왔다고 들었소. 서윤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곳은 하은 대위가 휴가 중에 자원봉사를 했던 병원이었습니다. 서윤도 함께 갔었죠. 하은 대위는 늘 그랬어요. 쉬는 날에도 누군가를 돕고 있었죠. 좋은 분이셨겠네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이 돌아봤어요. 그래. 너무 좋은 아이였지. 그래서 더 미안하고.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가슴이 먹먹했어요. 하은 대위의 마지막 모습이 또다시 떠올랐죠. 대위님, 아버님이 이렇게 그리워하고 계세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먼저 회장을 완벽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다시 하은 대위의 사진 앞에 섰어요. 대위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버님을 꼭 지킬게요. 그리고 때가 되면 대위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게요. 인식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어요.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뜨거웠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메디컬 센터 신관 개원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윤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이었죠. 검은 정장을 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허리춤에 숨긴 작은 전술 나이프가 보이지 않는지 확인했어요. 오늘은 왠지 불안해. 직감이 그녀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였어요. 송파구 한복판에 우뚝 선 20층짜리 신축 건물이었죠. 대한제약이 500억을 투자해 만든 최첨단 의료시설이었습니다.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서윤이 차 문을 열었어요. 박진혁 회장이 내렸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부드러웠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준비는 다 됐나? 네, 완벽합니다. 로비는 화려했어요. 거대한 샹들리에가 빛났고 붉은 리본이 곳곳에 걸려 있었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주변을 살폈어요. 비상구 3개, 엘리베이터 6대, 계단 위치, 모든 것을 머릿속에 입력했죠. 경호원들의 배치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1층 응급실 쪽이 너무 허술해. 그때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검은 SUV 5대가 들어왔어요. 조용히 마치 그림자처럼 첫 번째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유재훈, 45살, 왼쪽 얼굴에는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그의 뒤로 20명의 부하들이 따랐습니다. 오늘이다. 재훈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미선아, 오늘 내 복수를 해줄게. 사진 뒤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10년 3월 15일, 임상시험 참가 동의서 서명일. 재훈은 부하들을 둘러봤습니다. A팀은 응급실로, B팀은 로비 출입구 봉쇄. 15분 안에 끝낸다. 알겠습니다, 형님. 부하들이 흩어졌어요. 각자 정해진 위치로 움직였죠. 철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한편 개원식장은 화기애애했어요. 박진혁 회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죠. 서윤은 무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병원이 많은 생명을 구하길. 회장의 연설 도중이었습니다. 으악! 1층 응급실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서윤의 몸이 순간적으로 긴장했습니다. 근육이 단단해졌죠. 전투 본능이 깨어났어요. 뭐야?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쿵, 쿵. 응급실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죠. 테러다! 응급실에 무장한 사람들이! 순간 개원식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출입구는 이미 막혀 있었죠. 검은 복면을 쓴 남자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꿇어. 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유재훈이었죠. 그는 총을 들고 있었어요. 이동현 보안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탕 총소리가 울렸어요. 천장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렸죠. 조용히 해.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야. 박진혁! 재훈이 회장을 가리켰습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회장 앞을 막았어요. 비켜, 아가씨. 안 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죠. 재훈이 비웃었습니다. 용감하네. 하지만 소용없어. 재훈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서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리를 재고 있었죠. 3m, 2m, 지금. 서윤이 움직였어요. 오른발로 첫 번째 남자의 무릎을 찼습니다. 퍽! 그가 비틀거렸죠. 동시에 왼손으로 그의 총을 빼앗았어요. 돌아서며 두 번째 남자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했습니다. 불과 2초였어요. 두 명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뭐야? 재훈의 눈이 커졌어요. 다른 부하들도 당황했죠. 서윤은 빼앗은 총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장 앞에 섰어요. 한 발자국도 더 오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훈이 이를 갈았어요. 응급실에 인질이 25명이야. 30분 안에 박진혁이 오지 않으면 한 명씩 죽일 거야.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응급실 장악 완료했습니다. 환자 15명, 의료진 10명 확보했습니다. 재훈이 시계를 봤어요. 30분. 시간 없어, 박 회장. 박진혁 회장이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내가 가겠소. 죄 없는 사람들을. 안 됩니다. 서윤이 막았어요. 그녀는 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먼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인질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협상을 시도해보겠습니다. 강비서, 위험해요. 이동현이 말렸지만 서윤은 이미 결심했어요. 벽에 걸린 간호사 가운을 집었습니다. 빠르게 입었죠. 그리고 응급 카트를 끌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재훈이 비켜섰습니다. 30분이야.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카트를 밀며 걸어갔죠.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지옥이었어요. 환자들이 바닥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벽에 몰려 있었죠. 무장한 남자 8명이 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뭐야 너?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의료 물품 가져왔어요. 다친 환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딴 거 필요 없어. 나가. 서윤은 카트를 밀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남자가 총을 들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오면 쏜다. 서윤이 멈췄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환자 한 명이 당뇨 쇼크 같아요. 인슐린만이라도. 남자가 다가왔어요. 총구가 서윤의 머리를 향했죠. 일어나. 당장 나가지 않으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총을 옆으로 쳐냈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며 정수리를 남자의 턱에 박았죠. 퍽! 남자가 뒤로 넘어졌어요. 서윤은 카트에서 제세동기를 꺼냈습니다. 전원을 켰어요. 윙! 충전 소리가 났죠. 뭐 하는 거야? 두 번째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서윤은 제세동기 패드를 그의 가슴에 붙였어요. 클리어.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남자가 경직되며 쓰러졌어요. 세 번째 남자가 총을 겨눴습니다. 서윤은 산소통을 발로 찼어요. 통이 굴러가며 남자의 다리를 쳤죠. 균형을 잃는 순간 서윤이 달려들었습니다. 손목을 잡고 비틀었어요. 총이 떨어졌죠. 이어서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으어! 링거 스탠드를 잡았어요. 네 번째 남자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쨍! 금속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동시에 덤벼들었어요. 서윤은 침대를 방패로 썼습니다. 총알이 매트리스에 박혔죠. 침대를 밀며 돌진했어요. 두 남자가 침대에 치여 넘어졌습니다. 수술 카트에서 메스를 집었어요. 번쩍이는 칼날이 공중을 갈랐습니다. 일곱 번째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맞췄어요. 총이 떨어졌죠. 아! 마지막 남자가 인지를 붙잡았습니다. 움직이면 이 여자를 쏜다. 젊은 간호사였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서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진정하세요. 천천히 다가갔어요. 남자는 긴장했죠. 총구가 떨렸습니다. 3m, 2m. 멈춰. 서윤이 갑자기 왼쪽을 봤어요. 뒤에. 남자가 반사적으로 돌아봤습니다. 그 찰나였어요. 서윤이 점프했습니다. 공중에서 몸을 돌려 뒤돌려 차기를 날렸죠. 남자의 관자놀이를 정확히 맞췄어요. 툭!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5분이었어요. 8명을 제압하는데 걸린 시간이었죠. 서윤은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팔에서 피가 흘렀어요. 언제 다친지도 몰랐죠. 모두 괜찮으세요? 인질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 그보다 응급 환자부터 봐주세요. 서윤은 쓰러진 조폭들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들도 치료가 필요해요. 머리 외상이 있을 수 있으니 CT 찍어보세요. 의사가 놀란 눈으로 봤습니다. 의학 지식도 있으신가요? 서윤은 대답 대신 환자들을 돌봤어요. 한 할머니가 가슴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다가갔죠. 심장이 아프세요? 네, 숨이. 서윤은 즉시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맥박을 확인했죠. 빈맥이네요. 니트로글리세린 있어요? 간호사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서윤이 할머니 혀 밑에 약을 넣었어요. 천천히 숨 쉬세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노련한 의료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CCTV에 찍히고 있었어요. 로비에서 박진혁 회장과 직원들이 화면을 보고 있었죠. 모두 입을 벌렸습니다. 저게 우리 강 비서가 맞나? 말도 안 돼. 박진혁 회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평범한 비서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특수부대 요원처럼 싸웠습니다. 게다가 의료 지식까지 완벽했죠. 강 비서, 당신 대체 누구요?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재훈이 다가왔어요. 박 회장, 잘 봤소? 당신 비서가 내 부하들을 다 쓰러뜨렸어. 대단하군.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요. 편지를 하나 던졌어요. 회장이 펼쳐봤죠. 15년 전 당신 회사 신약이 내 아내를 죽였소. 임상시험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나시오? 유미선 28살이었지.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 사건은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래. 당신들은 늘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내 아내는 죽었어. 딸을 잃은 당신이라면 내 고통을 알 거요. 재훈이 돌아섰습니다. 다음엔 당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을 거요. 준비하시오. 재훈과 부하들이 사라졌어요. 경찰 사이렌이 가까워졌습니다. 서윤이 응급실에서 나왔어요. 팔을 붕대로 감고 있었죠.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강 비서, 네, 회장님. 두 사람이 마주봤어요. 회장의 눈에는 의심과 놀라움이 가득했죠. 당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소? 서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그냥 비서입니다. 비서가 저렇게 싸울 수 있소? 운이 좋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장도 알았죠.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유미선, 그 이름 아시오? 서윤의 눈이 흔들렸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박하은 대위와 함께 조사했던 사건이었죠. 대한제약 신약 임상시험 부작용 사망자.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묻혔던 사건이었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요.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날 찾아오는구나.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서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대위님, 이 사건 생각보다 복잡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끝까지 아버님을 지킬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병원 사건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회장실의 공기는 무거웠어요. 서윤은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했지만 손이 자꾸 떨렸죠. 박진혁 회장의 시선이 계속 그녀를 향했습니다. 강 비서, 짧은 부름이었어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앉으시오.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서윤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당신의 이력서를 다시 봤소. 회장이 파일을 펼쳤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영어와 중국어 능통, 비서 자격증 보유, 완벽한 이력이지. 하지만 회장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당신이 8명의 무장한 남자를 제압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소? 서윤의 입술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갔죠. 저는 진실을 말해주시오. 회장의 목소리에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간절함도 느껴졌어요. 서윤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하지? 대위님과의 관계는 아직은. 한편 서울 외곽의 한 폐공장, 유재우는 어두운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강서윤의 사진과 정보가 떴죠. 형님, 찾았습니다. 부하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전직 특수부대였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이에요.
재훈의 눈이 빛났어요. 특수부대라. 그래서 그렇게 싸울 수 있었군. 더 중요한 건요. 상관이 박하은 대위였다는 겁니다. 재훈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박하은. 그 이름 기억나는군. 3년 전 그 작전, 부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형님이 만든 함정에 걸렸던 부대요. 재훈이 창밖을 봤어요. 회색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운명이란 게 있다면 이게 바로 그거겠지. 박진혁을 노렸는데 그 딸의 부하까지 엮여 있다니. 그는 다시 돌아섰습니다. 다음 목표는 대한제약연구소다. 신약 데이터를 손에 넣어라. 회장실로 돌아가 봅시다. 서윤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군 복무를 했습니다. 군 복무? 네.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였어요. 자세한 건 기밀이라. 서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싸울 수 있었군. 그럼 왜 우리 회사에? 서윤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대 후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인연이 있어서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회장은 서윤을 뚫어지게 봤어요. 뭔가 더 있다는 걸 느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군인이었던 가족이 있었소. 서윤의 숨이 멎었어요. 딸이었지. 자랑스러웠소. 하지만 회장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3년 전 작전 중에 전사했어. 29살이었지.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주먹을 쥐었죠. 많이 그리우시겠네요. 그리움이라. 회장이 돌아봤어요. 눈가에 깊은 주름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만남이 싸움이었소. 군대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소리쳤지. 하은이는 아버지는 절 믿지 않으세요라며 울면서 나갔어. 서윤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하은 대위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장례식에서도 제대로 울지도 못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일어났어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낼까 망설였죠. 하지만 다시 손을 거뒀습니다. 아직이야. 모든 위험이 사라진 다음에.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회장님,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동현 차장의 목소리였죠. 보안 시스템에 이상이 감지됐다고 합니다. 서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강 비서가요? 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밤 10시 대한제약연구소. 건물은 조용했어요. 야간 경비원 2명만 입구를 지키고 있었죠. 서윤은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걸었어요. 발소리를 죽였죠. 군인의 걸음걸이였습니다. 3층 서버실 앞.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서윤은 벽에 붙어 안을 살폈죠. 검은 옷을 입은 3명이 있었어요. 서버를 열고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다가갔어요. 첫 번째 남자의 목을 조르며 쓰러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두 번째가 돌아봤어요. 서윤의 손날이 그의 목을 쳤습니다. 툭 쓰러졌죠. 세 번째 남자가 총을 뽑았어요. 움직이지 마. 서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남자가 비웃었어요. 유재훈 형님이 전화라고 했어. 서윤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뭘? 박하은의 죽음, 우리가 만든 거라고. 순간 서윤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어요. 뭐라고? 그 작전 정보를 흘린 게 우리였다고.
테러리스트들한테 말이야. 서윤이 이를 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래서 대위님이 그래, 내 상관은 우리 때문에 죽은 거야. 남자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더 빨랐어요. 뒤에서 덮쳐 바닥에 내리쳤죠. 왜 그런 짓을? 돈이지 뭐. 중국 쪽에서 큰 돈을 줬거든. 서윤의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남자의 코가 부러졌어요. 피가 튀었죠. 대위님은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어요. 경비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윤은 일어났어요. 손에 피가 묻어 있었죠. 경찰을 부르세요. 침입자들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무너졌어요. 박하은 대위의 사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위님, 그들이었어요. 당신을 죽게 만든 게 오열했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가 복수할게요. 꼭 그놈들을.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지킬게요. 더 열심히, 더 강하게. 다음 날 아침, 회장실에 서윤이 들어왔어요. 눈이 부어 있었죠. 회장이 눈치챘습니다. 어제 연구소 일 들었소? 죄송합니다. 막지 못했어요. 아니요. 잘했소. 회장이 서윤에게 다가왔어요. 강비서, 당신 눈에 복수심이 보이요. 서윤이 놀랐습니다. 저는 괜찮소. 나도 그런 눈을 가져봤으니까. 회장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요. 내가 15년 동안 배운 거지.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봤어요. 그래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오. 내 딸도 그랬으니까. 순간 서윤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대위님과 정말 닮으셨어요, 회장님. 그날 밤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유재훈과 그의 조직을 막을 거예요. 박진혁 회장을 지킬 거고요. 그리고 언젠가 모든 진실을 밝힐 거예요. 하은 대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요일 밤 11시 유재훈은 어두운 창고에서 부하들을 둘러봤어요. 15명의 정예 조직원들이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었죠. 오늘이 진짜 시작이다. 재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연구소 도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목표는 대한제약의 신약 메디셀 마이너스 X 데이터다. 암치료 혁신 기술이지. 특허 가치만 5천억이야. 부하 중 하나가 물었어요. 형님, 경비는요? 주말 야간엔 경비원 5명뿐이다. 연구원도 3명만 남아있을 거야. 재훈이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30분이었죠. 어팀은 정문, B팀은 뒷문, C팀은 옥상. 동시에 진입한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재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올 거야. 강서윤, 조심해라. 보통이 아니다. 한편 서윤의 원룸. 서윤은 갑자기 눈을 떴어요. 전화가 울리고 있었죠. 강 비서님, 연구소에 비상이에요. 경비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죠? 무장한 사람들이. 으악!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옷을 갈아입으며 장비를 챙겼죠. 전술 라이프, 방탄조끼, 응급키트. 경찰이 오려면 20분. 버텨야 해. 자정, 대한제약연구소. 건물은 불길한 정적에 쌓여 있었어요. 정문 경비 초소는 텅 비어 있었죠. 서윤은 비상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 쓰러진 경비원들이 보였어요.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죠. 서윤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습니다.
2층 화학 저장고 앞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버실은 4층이야. 빨리 가자. 조폭 5명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숨을 죽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따라갔죠. 화학 저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각종 시약들이 가득했어요. 서윤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여기 있다. 조폭들이 돌아봤습니다. 전현이야. 5명이 화학 저장고로 뛰어들었어요. 서윤은 안쪽으로 도망쳤죠. 막다른 길이야. 이제 끝이다. 조폭들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이 액체 질소 탱크를 열었어요. 하얀 연기가 퍼졌습니다. 영하 196도의 차가운 기체가 공간을 채웠죠. 뭐야? 안 보여. 서윤은 연기 속에서 움직였어요. 첫 번째 조폭의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쿵! 넘어졌죠. 두 번째가 총을 쏘려 했어요. 서윤이 바닥에 부식성 용액을 뿌렸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에 조폭이 넘어졌어요. 으악! 뜨거워. 약한 농도였지만 피부가 따가웠죠. 세 번째 조폭이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은 소화기를 집었어요. 분말을 뿜었죠. 하얀 가루가 조폭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캑! 숨이. 4번째와 5번째가 동시에 공격했어요. 서윤은 선반을 밀었습니다. 시약병들이 쏟아졌죠. 조폭들이 피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 틈에 서윤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한 타격. 목명치, 관자놀이. 특수부대식 제압술이었어요. 5분 후 5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윤은 거친 숨을 쉬었어요. 어깨에서 피가 흘렀죠. 유리 조각에 베인 것 같았습니다. 3층 클린룸. 서윤은 다음 적들을 기다렸어요. 곧 발소리가 들렸죠. 2층에서 연락이 없어. 확인해봐. 4명의 조폭이 클린룸으로 들어왔습니다. 클린룸은 미로 같았어요. 좁은 복도, 이중문, 에어샤워 부스. 서윤은 이 구조를 완벽히 알고 있었죠. 첫 번째 조폭이 에어샤워 부스에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밖에서 버튼을 눌렀어요. 갑자기 고압 공기가 뿜어졌습니다. 으악! 조폭이 균형을 잃고 쓰러졌어요. 두 번째가 문을 열려 했지만 서윤이 이미 잠가뒀죠. 갇혔어. 세 번째와 4번째가 우회로로 갔습니다. 서윤은 실험실로 들어갔어요. 레이저 장비가 있었죠. 전원을 켰습니다. 붉은 레이저 빛이 복도를 가로질렀어요. 눈이 안 보여. 일시적 실명이었습니다. 서윤이 다가가 제압했어요. 4층 서버실 앞. 드디어 유재훈과 마주쳤습니다. 재훈은 혼자 서 있었어요. 손에는 권총이 있었죠. 드디어 만났군, 강서윤. 유재훈. 서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박하은의 부하였지? 알고 있어. 재훈이 웃었어요. 그녀를 죽게 만든 게 당신들이었어. 서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왜 그런 짓을? 복수야. 박진혁이 내 아내를 죽였으니 나도 그의 딸을 죽게 만든 거지. 순간 서윤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게 복수라고요? 그래. 이제 너도 알겠지? 소중한 사람을 잃는 고통이 뭔지. 서윤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대위님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내 아내도 마찬가지였어. 재훈이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쏠 거면 쏘세요. 하지만 회장님은 건드리지 마세요. 감동적이군. 죽은 상관의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그때였어요. 그만. 박진혁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뒤에는 보안팀이 있었죠. 박진혁? 재훈의 눈이 이글거렸어요. 15년을 기다렸소. 유재훈 씨.
유미선 씨의 남편. 회장이 알아봤습니다. 재훈이 놀랐어요. 날 기억하는군. 어떻게 잊겠소? 그날 병원에서 무릎 꿇고 울던 당신을.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회사 신약이 내 아내를 죽였소. 재훈이 소리쳤어요. 임상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안전하다고 했잖아. 회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건은 법적으로 법이 내 아내를 살려주나? 당신도 딸을 잃었으면서. 재훈의 말에 회장이 흔들렸어요. 서윤이 둘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런다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아요. 닥쳐. 넌 모르잖아. 압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박하은 대위님을 잃었어요. 당신들 때문에. 재훈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비극만 만들 뿐이에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재훈이 총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야. 하지만 끝이 아니다. 비상구로 달려갔어요. 부하들과 함께 사라졌죠. 다음엔 당신 집에서 보자, 박 회장. 딸이 살던 그 한옥에서. 마지막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연구소가 조용해졌어요. 회장이 서윤을 봤습니다. 강비서, 이제 말해주시오. 당신은 누구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병원 응급실. 서윤의 어깨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옆에 앉아 있었죠. 회장님. 서윤이 가방을 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꺼냈습니다. 군인 인식표였죠. 박하은. 대위. 군번 1976293.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대위님의 인식표예요. 저는 대위님의 부하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인식표를 받아들었어요. 하은이를 알았던 거요? 네. 3년 전 그날까지 함께 했어요. 서윤이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대위님이 마지막에 이걸 전해달라고. 편지였어요.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늘 외로우셨죠? 제가 곁에 있어드리지 못해서. 누군가 아버지 곁을 지켜줄 사람을 보낼게요. 서윤이를 제 동생처럼 생각해 주세요. 하은 올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인 것은. 하은아, 하은아. 서윤도 울었어요. 죄송해요. 더 일찍 전해드렸어야 했는데. 회장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창밖에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병실은 조용했어요. 박진혁 회장은 딸의 편지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서윤 씨.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은이가 당신을 동생처럼 여겼다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의 가슴도 뜨거워졌죠. 대위님은 항상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랑스러워 하셨죠. 자랑스러워했다고? 회장이 놀랐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가라고요. 늘 그러셨어요. 회장의 어깨가 떨렸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최악의 아버지였소. 아니에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위님은 아버지를 이해하셨어요. 단지 화해할 시간이 없었을 뿐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서윤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은이가 보낸 선물이구나. 내 새로운 딸.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한편 폐공장. 유재우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20명의 부하들이 무기를 점검했죠. 오늘 밤 모든 걸 끝낸다. 재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가 보였어요. 형님, 정말 괜찮으세요? 부하가 물었습니다. 왜? 그냥 형님이 지쳐 보여서요. 재훈이 창밖을 봤어요. 15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던 시간이었죠. 미선아, 이게 정말 내가 원한 거였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출발한다. 밤 11시 북촌 한옥 저택. 고즈넉한 한옥이 달빛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윤과 회장이 막 도착했어요. 여기가. 서윤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은이가 자란 집이요. 회장이 대문을 열었어요. 넓은 마당과 정갈한 정원이 보였죠. 저쪽이 하은이 방이요. 그대로 두었지.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하은의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나타났죠. 벽에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군복을 입은 하은, 웃고 있는 하은, 어린 시절의 하은. 대위님. 서윤이 사진을 만졌습니다. 따뜻한 추억이 밀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소리가 났어요. 서윤의 몸이 긴장했죠. 회장님, 위험해요. 뭐? 누군가 왔어요. 많이. 서윤은 회장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밖을 살폈어요. 검은 그림자들이 담장을 넘고 있었죠. 유재훈의 조직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서윤이 이를 갈았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죠. 쿵. 대문이 부서졌습니다. 유재훈이 들어왔어요. 그의 뒤로 부하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박진혁? 나와. 재훈의 외침이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서윤이 마루로 나갔어요. 여기 있어요. 또 너군. 재훈이 비웃었습니다. 오늘은 비키는 게 좋을 거야. 안 돼요.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첫 번째 부하가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은 마루의 좁은 공간을 이용했어요.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발목을 걸었죠. 부하가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동시에 공격했어요. 미닫이 문을 방패로 썼습니다. 문이 부서졌지만 그 틈에 한 명을 제압했죠. 정원으로 나갔어요. 큰 나무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부하들이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죠. 돌을 던져 주위를 끌고 뒤에서 공격했어요. 하지만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서윤의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거칠어졌죠. 이제 끝이야. 재훈이 다가왔습니다. 서윤은 뒤로 물러났어요. 박하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훈도 따라 들어왔어요. 여기가 그녀의 방이군. 재훈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군복, 훈장, 사진들. 훌륭한 군인이었나 보군. 최고의 군인이었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치했어요. 재훈이 주먹을 날렸습니다. 서윤이 막았지만 밀렸어요. 벽에 부딪혔죠? 으윽. 재훈이 목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끝내야겠어. 서윤이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힘이 빠져가고 있었죠. 그때 군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은 대위의 군복. 갑자기 힘이 솟았어요. 서윤이 재훈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크악! 재훈이 놓았어요. 서윤이 일어섰죠. 대위님의 방을. 더럽히지 마세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서윤의 공격이 거세졌어요. 주먹, 발차기, 팔꿈치. 모든 기술을 쏟아부었죠. 재훈이 밀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박진혁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만 모두가 멈췄어요. 회장이 재훈을 봤습니다. 유재훈 씨, 박진혁? 미안하오. 뜻밖의 말이었어요. 재훈이 놀랐죠. 뭐, 당신 아내 유미선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오.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대한제약 회장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었지만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당신 고통을 이해하오.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딸을 잃었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내 딸이 보낸 마지막 선물이요. 제발 이 아이만은. 회장이 서윤을 가리켰어요. 재훈이 칼을 들었습니다. 회장을 향해 걸어갔어요. 서윤이 막으려 했지만 회장이 제지했죠. 괜찮아. 재훈이 회장 앞에 섰습니다.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툭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았구나.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을 잃은 아버지. 그 고통?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선아, 미안해. 이렇게 살아서 15년간의 증오가 무너졌습니다. 복수의 허무함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 경찰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재훈이 일어났어요. 가겠소.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모두 물러났어요. 박 회장, 재훈이 돌아봤습니다. 딸을 소중히 여기시오.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떠났어요. 경찰에 체포되는 것을 받아들였죠. 한 달 후, 대한제약 임원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박진혁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강서윤 씨를 특별 보좌관 겸 이사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새 사무실. 서윤이 책상에 앉았어요. 박하은 대위의 사진을 꺼내 놓았습니다. 대위님 약속 지켰어요. 미소를 지었어요. 주말 국립묘지. 서윤과 진혁이 함께 왔습니다. 박하은 대위의 묘비 앞이었어요. 하은아. 진혁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늦었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좋은 동생을 보내줘서. 서윤도 말했어요. 대위님, 이제 저희는 가족이 됐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녁 한옥 저택. 식탁에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어요. 서윤이 만든 거였죠. 하은이가 좋아하던 맛이네. 진혁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대위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가족이 된 두 사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났어요. 하늘에는 별이 반짝였죠. 서윤이 생각했습니다. 대위님 감사해요. 저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셔서 이제 외롭지 않아요. 회장님도 저도. 따뜻한 밥상, 따뜻한 대화, 따뜻한 마음. 이것이 하은이 남긴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어준 기적. 야, 창문 안 열어?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기사님, 무서워요.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비켜주시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수진의 경고에 동혁이 발끈했어요. 뭐? 아줌마 지금만 협박해? 그가 차보닛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죠. 아이고, 심장이야. 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그 순간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 차에서 내린 순간 조폭들은 흠칫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 모셔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동혁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켜줄 것 같아? 강민호가 앞으로 나섰죠. 야, 아줌마! 정신 안 차려? 여기가 어딘지 알아? 수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빨리 끝내야겠네요. 위급한 할머니의 상태, 조폭들에게 둘러싸인 대리기사 수진.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밤 11시 강남구 논현동의 불빛들이 번쩍거렸습니다. 수진은 운전대를 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대리운전 앱에서 알림음이 울렸죠. 오늘도 긴 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고객님.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묵직해졌어요. 벌써 8시간째 운전대를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 민준이를 생각하면 피곤함 따위는 사치였죠. 조금만 더 버티자. 민준이가 졸업할 때까지만. 수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유학비, 그 돈을 마련하려면 하루 15시간은 일해야 했어요. 논현동의 화려한 음식점 앞에 도착했을 때 좁은 주차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차를 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굉음과 함께 검은색 BMW가 나타났죠. 기익. 급정거 소리가 귓전을 찢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BMW에서 젊은 남자가 내렸어요. 명품 정장에 반짝이는 시계. 한눈에 봐도 돈 많은 집 아들이었죠. 수지는 그가 최동혁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왔는데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동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아줌마가 뭔데 우리 자리에 대냐고! 순간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줌마라는 단어가 가시처럼 박혔죠. 하지만 참았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네, 제가 비켜드릴게요. 수진이 물러서려는 순간 BMW에서 또 다른 남자 넷이 내렸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차림새였어요. 그들의 눈빛이 불쾌하게 번들거렸죠. 동혁아, 뭐야? 이 아줌마가 시비 걸어? 그냥 놔둬. 우리가 차 대면 되지. 그들은 수진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마치 거기 없는 사람처럼. 수진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 순간 아주 오래전 기억이 스쳤죠. 15년 전 707 부대에서의 훈련. 감정을 다스려라. 분노는 적이다. 교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수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어요. 고객님을 모셔왔습니다. 실례했어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동혁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죠. 저것 봐. 역시 아줌마들은 겁이 많아. 수진의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꾹 눌렀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온 손님은 68세의 김영희 할머니였어요. 작고 여린 몸에 고운 한복을 입은 모습이었죠. 기사님, 마포구 상암동까지 부탁해요. 네, 할머니.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가 차에 타자 수지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동혁 일행이 보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죠. 그런데 동혁이 동료들에게 뭔가를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입모양이 선명했어요. 저 여자 좀 골려줘야겠다.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쳤죠. 기사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니 힘드시겠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자녀분들은 있으세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죠. 어머, 훌륭하시네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아나요?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팠어요. 몰라요. 그냥 회사 다닌다고 했거든요. 왜요? 창피하잖아요. 엄마가 대리운전 한다는 게. 할머니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 자랑스러운 거죠.
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부웅. 굉음과 함께 검은색 BMW 2대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까 그 동혁 일행이었죠. 수진의 몸이 경직됐어요. 어머, 무서워라. 왜 저렇게 운전하지? 할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BMW들이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었죠. 뭔가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 안전벨트 잘 매셨죠? 네, 그런데 왜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운전대를 꽉 잡았죠.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707부대 특수요원이었던 시절. 그때는 이수진이 아니라 코드네임 팬텀이었죠. 북한 무장공비 8명을 혼자 제압했던 전설. 하지만 그건 과거였어요. 지금의 수진은 그저 평범한 대리운전 기사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죠. BMW가 갑자기 급정거했습니다. 수진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기익. 악,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네. 네.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저러죠? BMW에서 동혁이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죠. 천천히 수진의 차로 걸어왔어요. 똑똑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수진은 창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야, 아줌마. 창문 안 열어? 동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기사님, 무서워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 없는 할머니가 이런 일에 휘말리다니. 수진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동혁이 더 빨랐죠. 112에 신고하려고? 해봐. 내가 누군지 알아? 강남에서 건물 10개 가진 최 회장 아들이야.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겁먹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15년 동안 꽁꽁 묶어두었던 끈이었죠. 평범한 엄마, 평범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 스스로를 가둬놓았던 틀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톤이 차갑고 단단해졌죠.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수진을 봤어요. 기사님, 괜찮을 거예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수진이 창문을 5cm만 열었습니다. 동혁이 되게 양양한 표정을 지었죠. 이제야 정신 차렸네. 아까 주차장에서 깝친 거 사과해. 무슨 사과를 원하신지요? 수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섬뜩했죠. 무릎 꿇고 빌어. 그럼 그냥 보내줄게. 동혁이 킥킥 웃었습니다. 뒤에서 친구들도 차에서 내려 구경하고 있었죠. 수진은 백미러로 상황을 확인했어요. BMW 2대, 남자 5명. 도로는 한적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했죠. CCTV는 없었습니다. 완벽한 사각지대네. 수진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동혁 일행에게도 수진에게도 같은 조건이었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비켜주시면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수진의 경고에 동혁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뭐? 아줌마가 지금 나 협박해? 그가 차보닛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죠. 아이고, 심장이야. 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수진은 차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동혁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수진이 내린 모습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곧게 편 어깨, 흔들림 없는 눈빛. 무엇보다 두려움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 모셔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동혁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켜줄 것 같아? 네. 비켜주실 겁니다. 수진의 대답에 동혁 일행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강민호가 앞으로 나섰죠. 야, 아줌마, 정신 안 차려. 여기가 어딘지 알아? 수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강남대로 초입. 밤 11시가 넘었지만 여전히 차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몇몇 보행자들이 멀리서 구경하고 있었죠. 알아요. 그래서 더 빨리 끝내야겠네요. 수진이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동혁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자신도 모르게 나온 반응이었죠. 뭐야? 지금 나 위협하는 거야? 아니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할머니가 차 안에서 신음했어요. 아이고. 기사님,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어요. 10초 드릴게요. 비켜주세요. 이 미친. 동혁이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더 빨랐죠. 오른손으로 동혁의 손목을 잡고 살짝 비틀었어요. 아주 작은 동작이었지만 동혁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놔! 수진이 손을 놓자 동혁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친구들이 놀란 얼굴로 달려왔죠. 야! 이 아줌마 뭐야? 동혁아 괜찮아? 동혁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진 표정이었어요. 다 차 타! 2년 오늘 끝장내고 만다! 그들이 우르르 BMW에 올라탔습니다. 수진도 재빨리 운전석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수진을 봤죠. 기사님, 저 사람들이 괜찮아요, 할머니. 꼭 잡고 계세요. 부웅. BMW 2대가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앞뒤를 막았습니다. 수진은 침착하게 기어를 넣었어요. 그리고 핸들을 왼쪽으로 확 꺾었죠. 킥.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수진의 차가 인도 쪽 틈새로 빠져나갔어요. BMW들이 황급히 따라왔죠. 강남대로에 진입하자마자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붉은 신호등. 수진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좌우를 확인하고 그대로 통과했죠. 뒤에서 BMW들도 따라왔습니다. 빵빵. 다른 차들이 경적을 울렸어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죠. 기사님, 빨간불이에요. 할머니가 겁에 질려 외쳤습니다. 수진의 손이 기어를 움켜쥐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수진의 머릿속에서 15년 전 훈련이 되살아났습니다. 적의 추격을 따돌리는 운전술, 도시의 지형을 이용한 탈출법,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죠. 삼성역 교차로, 복잡한 차선이 얽혀 있었어요. 수진은 갑자기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빠졌습니다. BMW 한 대가 따라오다가 다른 차와 부딪힐 뻔했어요. 기익. 젠장, 전현이 미쳤나? 동혁이 무전기로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무전기까지 준비해온 상태였죠. 민호야, 옆으로 돌아서 막아. 오케이. 지금 간다. 두 번째 BMW가 옆 차선으로 붙었습니다. 창문이 열리고 박성우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야, 아줌마! 차 세워! 수진은 대답 대신 핸들을 살짝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 BMW가 깜짝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죠. 그 틈에 수진은 앞으로 치고 나갔어요. 한강대교 진입로.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리 위는 더 위험했어요.
피할 곳이 없었죠. 게다가 할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 식은땀이 흐르는 얼굴. 수진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병원에 가야 해. 빨리. 그때 BMW가 뒤에서 받으려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수진은 100미러로 거리를 쟀어요. 3m, 2m, 1m. 바로 그 순간 수진이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다가 다시 가속했습니다. BMW가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당황해서 핸들을 꺾었어요. 하마터면 다리 난간에 부딪힐 뻔했죠. 미친, 죽을 뻔했잖아. 이준석이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동혁은 더욱 분노했어요. 닥쳐. 전현 무조건 잡는다. 다리를 건너 마포 쪽으로 들어섰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몇몇은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었죠. 저거 보복운전 아니야? 112에 신고해야겠다. 빨리 찍어. 유튜브에 올려야지. 시민들의 반응을 본 수진이 안도했습니다. 증거가 남는다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할머니를 지켜야 했죠. 공덕역 로터리. 수진은 갑자기 유턴을 했습니다. BMW들이 따라오려다가 신호에 걸렸어요. 잠시 시간을 벌었죠. 하지만 그들은 그냥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습니다. 빵빵빵. 사방에서 경적이 울렸어요. 아수라장이 됐죠. 이 미친놈들. 사고 나겠다. 운전자들이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BMW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직 수진의 차만 쫓았죠. 마포대교 입구. 수진은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리로 가면 또 위험해요. 대신 옆 도로로 빠졌죠. 좁은 이면도로였습니다. 기사님, 여기는? 할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이 백미러를 확인하며 답했죠. 지름길이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사실 지름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좁은 도로에서는 BMW의 속도를 이용할 수 없었죠. 수진의 작전이었어요. 골목을 몇 번 돌자 큰 도로가 나왔습니다. 상암동 입구였어요. 목적지가 가까워졌죠. 하지만 BMW들도 따라왔습니다. 더 화가 난 표정으로. 저기다. 저기 편의점 앞에서 막아. 동혁의 지시에 BMW 한 대가 앞으로 치고 나갔어요. 그리고 편의점 앞에서 급정거했죠. 기익. 수진도 할 수 없이 멈췄습니다. 앞뒤로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어요. 24시간 편의점의 밝은 불빛이 주차장을 비췄습니다. CCTV가 있는 게 보였어요. 수진은 일부러 CCTV가 잘 보이는 곳에 차를 세웠죠. 할머니, 지금 119에 전화해 주세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때 BMW에서 5명이 모두 내렸습니다. 동혁이 앞장서서 걸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이제 끝이야, 아줌마. 그래요. 이제 끝이네요. 수진의 대답에 동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저렇게 침착할까? 수진은 차에서 내렸어요.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등지고 섰죠. 5명의 남자가 반원을 그리며 둘러쌌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유리문 너머로 불안하게 지켜봤어요. 손님 2명도 멈춰서서 구경했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5명의 젊은 남자. 그것도 덩치 큰 남자들이었으니까요. 이제 무릎 꿇어. 그리고 빌어. 동혁이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킥킥 웃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분하게 물었죠. 왜요? 왜 제가 무릎을 꿇어야 하죠? 동혁의 얼굴이 터질 것처럼 빨개졌어요. 인연이 진짜
그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차 안에서 할머니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수진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됐어요. 할머니가 위험했죠. 그 순간 수진의 몸에서 15년 동안 숨겨둔 야수가 깨어났습니다. 편의점의 형광등 불빛이 주차장을 하얗게 비쳤습니다. 수진은 5명의 남자들을 차례로 훑어봤어요. 동혁, 강민호, 박성우, 이준석, 김태연. 모두 20대 후반의 젊은이들이었죠. 명품 옷과 시계로 온몸을 감싼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야, 민호야. 저 할머니도 끌어내. 동혁이 턱짓으로 차 안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의 몸이 순간 경직됐어요. 할머니는 상관없는 분입니다. 상관없어? 네가 태우고 있으면 상관 있는 거지. 민호가 차 문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그 앞을 막았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순간 5명 모두가 움찔했어요.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마치 칼날 같았습니다. 오호, 아줌마 좀 세네. 성우가 비웃으며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누군지나 알아? 동혁이 아버지가 강남 부동산 왕 최 회장이야. 이 동네 건물 절반이 우리 거라고. 그래서요? 수진의 담담한 반응에 성우가 당황했어요. 그래서? 야, 너 진짜 정신 안 차렸구나. 준석이 주머니에서 자동차 키를 꺼내 흔들었습니다. BMW 로고가 번쩍였죠. 이 차 한 대가 너 같은 아줌마 1년치 월급이야. 알아? 몰라도 되는 정보네요. 수진의 차가운 대답에 준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태연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를 수진의 얼굴에 일부러 뿜었죠. 아줌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설마 이혼녀? 아니면 과부? 수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그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적이에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5분 들였는데 아직도 안 비키네. 동혁이 손목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100만 원이 넘는 롤렉스였죠. 경찰에 신고했어? 해봐. 우리 아버지 골프 친구가 강남경찰서장이야.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죠. 어차피 경찰이 오기 전에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야 했으니까요. 쿵. 동혁이 갑자기 차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움푹 들어갔어요. 이제 시작이야. 쿵, 쿵. 민호와 성우도 차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닛이 여기저기 찌그러졌죠. 그만. 수진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준석이 사이드 미러를 잡아당겼습니다. 우지끈.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태연은 뒤 범퍼를 발로 걷어찼죠. 이 차 보험 들었어? 자차는? 동혁이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아, 맞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보험료도 아깝다며? 그들이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수진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이 차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어요. 10년 동안 소중히 관리해온 추억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할머니의 신음이 들렸어요. 수진이 뒤를 돌아봤죠. 할머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가슴이, 숨이. 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죠. 심장마비 증상이었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면 위험했죠. 비켜.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야 해요. 수진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동혁은 오히려 즐거운 표정을 지었어요. 병원? 그럼 무릎 꿇어. 지금 당장. 미쳤어요? 아니면 할머니도 같이 꿇든가. 둘 다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10번 외쳐. 동혁이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동영상을 찍을 준비를 했죠. 빨리. 안 그러면 할머니 죽을지도 몰라. 수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편의점 안에 직원이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무서웠던 거예요. 밖에 남자들이. 손님 2명도 슬금슬금 뒷문으로 빠져나갔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랬어요. 약자는 혼자 싸워야 했죠. 10초 줄게. 19, 8. 동혁이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킥킥거렸어요. 수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765. 수진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깊게, 아주 깊게. 15년 전 훈련이 떠올랐어요.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서 싸우는 법. 먼저 리더를 제압하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4, 3, 2. 수진의 오른발이 살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게 중심을 낮췄죠. 겉으로는 항복하는 자세처럼 보였어요. 동혁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 차리. 수진이 움직였습니다. 번개처럼 빨랐어요. 오른손이 동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압박점을 정확히 눌렀죠. 동혁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스마트폰이 떨어졌어요. 동시에 왼손으로 동혁의 목 옆을 쳤습니다. 경동맥 압박.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툭. 동혁이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기절한 겁니다. 뭐야? 민호가 놀라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몸을 낮추며 피하고 민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죠. 컥! 민호가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성우가 뒤에서 달려들었어요. 수지는 뒤도 보지 않고 팔꿈치를 뒤로 찔렀죠. 퍽! 성우의 코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코피가 터졌어요. 으악! 내 코! 준석과 태연이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수지는 오른발로 준석의 무릎 뒤를 걷어찼어요. 준석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죠. 그 순간 태연의 목을 잡고 가볍게 비틀었습니다. 특수한 기술이었어요.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고 기절시키는 방법. 707 부대에서 배운 비살상 제압술이었죠. 5초? 단 5초 만에 5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수지는 거친 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가 빨간 불빛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녹화됐겠죠. 정당방위였다는 걸 증명해줄 증거가. 뭐야? 동혁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의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동혁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번졌어요. 당신들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가르쳐 드릴까요? 너 누구야? 동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동혁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다시는 약한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다음엔 이렇게 안 끝날 테니까.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차로 돌아갔어요. 할머니,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수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쓰러진 5명을 피해 주차장을 빠져나갔죠. 백미러로 그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병원까지 5분. 수지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어요. 15년 만에 깨어난 전사의 본능이 아직 식지 않은 채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하얀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수지는 할머니가 실려 들어간 응급실 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다행히 제때 도착했죠. 의사가 나와서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어이, 아줌마. 동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의 몸이 긴장했어요. 병원 어디야? 우리가 지금 찾아갈 테니까 기다려.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냐고? 우리 5명 병원 치료비 물어내야지. 그리고 무릎 꿇고 사과도 받아야 하고. 수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었어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올지도 모르죠. 수지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있는 응급실에서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됐으니까요. 병원 주차장. 깊은 밤이었지만 가로등이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수지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15년 전의 감각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바람의 방향, 그림자의 위치, 발소리가 울리는 정도. 모든 게 정보가 됐죠. 707 부대에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적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환경을 아는 것이다. 교관의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부웅. 굉음과 함께 차량 여러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BMW 2대와 벤츠 1대. 차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12명. 동혁과 친구 넷, 그리고 새로운 얼굴 7명이었죠. 모두 덩치가 큰 남자들이었습니다. 저기 있네. 동혁이 수진을 가리켰어요. 그의 얼굴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죠. 코피가 났던 성우는 코에 거즈를 대고 있었습니다. 형, 저 아줌마예요. 동혁 옆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운동으로 다진 몸에 문신이 보였습니다. 너 혼자야? 그 남자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1대 12.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남자가 손가락을 꺾으며 다가왔습니다. 위협적인 제스처였죠. 경찰에 신고했어요. 수진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남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이 시간에 경찰? 최소 10분은 걸릴걸?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다른 남자들이 수진을 둘러쌌습니다. 반원형으로 포위하는 전형적인 형태였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미 계산을 끝냈죠. 12명. 그중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6명. 나머지는 숫자 채우기. 가장 위험한 건 30대 남자. 아마 조폭이거나 그런 쪽 사람일 거예요. 그 다음은 문신한 남자 둘. 그들도 싸움에 익숙해 보였죠. 마지막 기회야. 지금 무릎 꿇고 빌면 살살 때려줄게. 3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왜 그래야 하죠? 왜? 우리 동생 건드렸잖아. 먼저 시비 건 건 그쪽이에요. CCTV 다 찍혔고요. 남자의 얼굴이 험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증거 있으면 뭐 할 건데? 우리가 널 병원 보내면 그걸로 끝이야. 수진의 눈빛이 변했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뭐? 707 부대 들어보셨어요?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707 부대. 대한민국 최강의 대테러 특수부대.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이쪽 세계 사람들은 알았죠.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허세 부리지 마. 707 부대에 여자는 없어.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있었어요. 수진이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남자들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실험적으로 여성 대원을 선발했죠. 단 3명. 그중 1명이 저예요. 거짓말 같았지만 수진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코드네임 팬텀. 2008년 북한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혼자서 8명을 제압한 사람. 30대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게 네가?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때의 기술을 다 기억하고 있죠. 수진이 또 한 발 다가섰습니다. 이번엔 남자들이 2발 물러섰어요.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동혁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군번줄이었죠. 거기엔 특수한 마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707 부대의 상징. 그리고 팬텀이라는 글자. 이게 증거예요. 남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진짜였어요. 눈앞에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전설의 특수부대원이었던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은퇴했잖아. 동혁이 억지로 용기를 내며 말했어요. 15년이나 지났다고. 이제 그냥 아줌마잖아. 수진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수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달라졌죠.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눈을 뜬 것 같았습니다. 30대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 다들 멈춰.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동혁이 화가 나서 달려들었으니까요. 까짓 거 아줌마 하나 못 잡아? 동혁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수진은 그 주먹을 손바닥으로 받아냈어요. 그리고 손목을 살짝 비틀었죠. 찰칵. 관절이 빠지는 소리였습니다. 아! 동혁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남자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다음은 누구?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삐뽀삐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빨간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죠. 경찰이다. 다들 튀어. 30대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이 허둥지둥 차에 올라탔어요. 동혁도 친구들 부축을 받으며 겨우 일어났죠. 이거 그냥 안 넘어가. 동혁이 수진을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칠 거야. 너 끝장이야. 차들이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수진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경찰차 3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경찰관들이 내렸죠. 그중 1명이 수진을 보고 멈춰 섰어요. 수진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마포경찰서 박재영 경위. 15년 전 707 부대 동기였죠. 재현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어요. 정말 너야? 이수진? 재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뭐하고 있어? 긴 얘기야.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일단 할머니부터 확인하고 올게. 응급실에 계시거든. 무슨 일이야? 신고받고 왔는데. 나중에 설명할게. 근데 재현아. 응? 날 못 본 척 해줄 수 있어? 재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 수진의 눈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1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오늘 밤 모두 드러났죠.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일단 정식 조사는 내일 하자. 오늘은 가. 고마워. 수진이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응급실 문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설은 다시 잠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한번 깨어난 야수를 다시 잠재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마포경찰서. 수지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는 재현이 있었죠. 15년 만에 다시 만난 동기였지만 지금은 경찰과 참고인의 관계였습니다. 편의점 CCTV 확인했어. 재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어요. 선명한 화질로 어젯밤 상황이 재생되고 있었죠. 완벽한 정당방위야. 그들이 먼저 차를 파손하고 위협했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어요. 그런데 수진아, 정말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고 있었어? 응. 벌써 5년째야. 재현의 눈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707부대 최고의 요원이었던 내가. 왜?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 민준이 유학비도 보내야 하고.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재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몰랐던 거예요. 수진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걸.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다른 경찰관이 급하게 들어왔죠. 박경희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관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대리운전 여전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뭐야 이게? 재현이 놀라서 클릭했습니다. 기사가 떴죠. 강남 부자 5명 vs 대리운전 기사 1명. 충격적인 결과. 707부대 출신 여성. 15년 만에 전설의 부활. 할머니 지킨 진짜 영웅. 그녀의 정체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어젯밤 목격자들이 SNS에 올린 것 같아. 영상도 있고. 재현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수진이 5초 만에 5명을 제압하는 장면이었죠. 조회수가 이미 100만을 넘고 있었어요. 댓글도 수천 개였습니다. 와, 진짜 영화 같다. 언니 너무 멋있어요. 이런 분이 대리운전을.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웅이 있었네.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원하지 않았던 관심이었죠. 최동혁 일행은 어떻게 됐어? 구속영장 신청했어. 집단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보복운전.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야. 아버지가 재벌이라며? 재현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도 소용없어. 증거가 너무 확실해. CCTV, 목격자, 스마트폰 영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그때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번호였어요. 민준이었죠. 여보세요? 엄마 맞아? 아들의 목소리가 들떴어요. 민준아, 무슨 일이야? 유튜브 봤어. 엄마가 707부대였다고? 진짜야?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었어요. 민준아, 그건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예상외의 반응이었어요. 민준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죠. 친구들이 다 엄마 영상 보고 놀랐어. 우리 엄마가 영웅이라고. 수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그냥. 알아. 나 때문에 대리운전 하는 거지. 미안해, 엄마. 그리고 고마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빨리 졸업해서 돈 많이 벌게. 엄마 더 이상 힘들게 일 안 해도 되도록. 민준아. 사랑해,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재현이 휴지를 건넸죠.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네. 몰랐어. 이렇게 반응할 줄은. 그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방송국이었어요. 안녕하세요. MBC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인터뷰 요청드리고 싶은데 수진이 전화를 끊었어요. 곧이어 다른 방송국들도 전화했죠. SBS, KBS, JTBC 모두 거절했습니다. 출연료 꽤 줄 텐데? 재현이 물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죠. 돈이 목적이 아니야.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수진을 조용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할머니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기사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천사 같은 분이에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심장마비 직전이었는데 목숨 걸고 저를 지켜주셨죠. 기자들이 수진을 발견하고 달려왔어요. 이수진 씨, 한 말씀만. 707 부대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왜 대리운전을 하게 되셨나요?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따라왔어요. 제발 그냥 놔두세요. 전 평범한 시민일 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5초 만에 5명을 제압해요? 그건 그때 병원 보안 요원들이 나타났어요. 기자들을 막아줬죠. 수진은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각종 기업에서 보안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죠. 경호업체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연봉 1억 어떠세요? 차량 제공, 숙소 제공, 모든 혜택 드립니다. 우리 회사 보안팀장 맡아주세요. 하지만 수진은 모두 거절했어요. 대신 대리운전 앱을 켰죠. 여전히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수진을 알아봤어요. 혹시 그분 아니세요? 뉴스에 나온. 네, 맞아요. 와, 실물로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그냥 평범한 기사예요. 하지만 손님들은 달랐어요. 팁을 두둑하게 주고 갔죠. 어떤 손님은 10만 원을, 어떤 손님은 5만 원을 더 줬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당신 같은 분이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최동혁 일행의 재판이 열렸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에서 3년. 재벌 아들이라는 지위도 소용없었어요.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정의의 승리, 갑질 문화의 종말, 약자를 지킨 진정한 강자. 수진은 여전히 대리운전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손님들이 존중해줬습니다. 동료 기사들도 선배님이라고 불렀어요. 수진 선배님,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냥 일한 것뿐이에요. 한 달 후, 수진은 여전히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은 거칠었지만 눈빛은 편안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대리운전입니다. 아, 기사님. 혹시 그 유명한 분 맞으세요? 그냥 평범한 대리기사예요. 어디로 모시면 될까요?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707 부대 출신이라는 과거도 대리운전 기사라는 현재도 모두 자신의 일부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그 속에서 수진은 오늘도 누군가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영웅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성실한 노동자로서 그것이 이수진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